여러분은 꿈이 무엇입니까? 대충 알아보기론 대부분이 일찍이 돈을 왕창 벌어 건물을 사고 틈틈이 돈이나 굴리면서 게임을 하고 마약을 하고 섹스나 하면서 하고 싶은 것만 왕창 하며 쾌락적인 삶을 사는 것이 꿈이더라고요. 똑같진 않아도 다들 비슷할 것입니다. 결국 인간은 쾌락을 추구하는 존재니까요. 근데 쾌락만을 추구하는 단순한 방법으론 쾌락을 즐길 수 없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뻔하디 뻔한 전래동화의 교훈 같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명한 심리학자이자 베스트셀러 도파민 네이션의 저자 NRM키는 이러한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의 몸 안엔 쾌락, 고통, 저울이 있다. 우리가 흔히 겪을 수 있는 이야기를 예로 들어 쾌락, 고통, 저울에 대해 설명해 보도록 하죠. 우리 대부분이 즐겨하는 쾌락 요소 중엔 알코올, 즉 술이 있습니다. 술을 마시면 기분이 좋아지죠. 그럼 저울은 당연히 쾌락 쪽으로 기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몸에는 항상성이라는 것이 존재하는데요. 모든 것에 균형을 맞추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쾌락, 고통, 저울도 이를 피할 순 없겠죠. 쾌락의 반대편 고통 쪽에선 균형을 맞추기 위해 도깨비들이 한 마리씩 저울에 올라타기 시작합니다. 이 도깨비들은 평행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쾌락으로 기울었던 만큼 고통 쪽으로 저울이 기울게 만드는데요. 그래서 술을 먹고 기분이 좋았던 다음날은 대개 저울이 고통 쪽으로 기울어진 상태에서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상태에서 우리는 똑같은 자극에도 덜 행복하게 느끼고 더 우울하게 느낄 확률이 높습니다. 오늘 할 이야기는 이 저울의 도깨비들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이 이론의 핵심은 항상성인데요. 만약 쾌락을 자극하여 고통을 얻었다면 고통을 자극했을 때 우리는 쾌감을 얻을 수 있을까요? 오늘의 심리학 호르메시스 편입니다. (1960년대) 말 과학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한 강아지의 뒷다리에는 전류가 흐르도록 연결되었습니다. 곧바로 뒷다리에 전기 충격이 가해지게 되죠. 처음 충격을 맛본 강아지는 공포에 질린 듯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비명을 지르고 몸부림을 쳤죠. 동공이 팽창하며 눈알이 튀어나올 것 같았습니다. 털이 바짝 곤두서며 귀가 기이할 정도로 뒤로 젖혀졌죠. 꼬리가 몸 안으로 말려 들어가며 배변, 배뇨까지 관찰되었습니다. 전기 충격이 종료된 후 강아지의 목줄이 풀렸습니다. 강아지는 계속해서 주변을 경계하고 매우 쌀쌀맞아 보였죠. 신기한 점은 전기 충격 당시 강아지의 심박수가 150까지 끌어올랐지만 전기 충격이 끝난 직후 1분 이내에 심박수가 30까지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전기 충격부터 개의 행동은 점점 변해갔습니다. 개는 더 이상 비명을 지르지 않았습니다. 배변과 배뇨도 보이지 않았고 몸부림도 치지 않았죠. 과학자들은 이러한 현상을 이렇게 정의 내렸습니다. 고통은 완벽히 사라지지 않았지만 두려움은 줄어들었다. 실험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런데 강아지의 심박수가 더 이상 전기 충격 시에도 급격히 오르지 않았죠. 오히려 휴식 기준치보다 살짝만 오르는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전기 충격 후에는 휴식 기준치보다 아래인 60까지 더욱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5분 정도 지난 후부턴 휴식 기준치의 심장박동수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섬액 상태에 돌입하였죠. 또한 전기 충격이 끝난 직후에 개는 미친듯이 날뛰었고 사람들에게 달려들며 꼬리를 흔들어댔다고 하는데요. 과학자들은 이러한 현상을 발작적 기쁨이라고 불렀습니다. 정리하자면 실험이 계속될수록, 즉 비슷한 고통이 계속해서 주어질수록 고통은 짧아지고 오히려 쾌락은 강해졌다는 것입니다.
이런 발작적 기쁨은 개뿐만이 아니라 인간에게서도 관찰된 적이 있습니다. 1969년 아메리카 사이언티스트에서는 벼락에 맞은 사람들에 대해 집중 보도한 적이 있었죠. 그 중엔 벼락을 맞고 두 다리의 감각을 잃어 병원에 실려간 사람의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그의 이야기에 따르면 병원에 도착했을 때쯤에는 신기하게도 자신이 쾌락을 느끼고 있었다고 합니다. 병원 측에서도 환자의 맥박이 매우 낮았다고 증언하여 주었죠. 여러분은 고통이 쾌감으로 바뀐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지금부터 조금 더 과학적으로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통을 활용하여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오는 현상을 연구하는 학문인 호르메시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호르메시스의 대표적인 연구로는 원심분리기에 돌려진 초파리들이 있는데요. 2주에서 4주간 원심분리기에 돌려진 초파리들은 그냥 초파리들에 비해 훨씬 오래 살았고 훨씬 날렵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오래 원심분리기에 돌려진 초파리들은 제대로 자라지 못했다고 하죠. 또한 1945년 일본에 핵폭탄이 떨어졌을 때도 호르메시스가 관찰되었습니다. 피폭 지역 주변에 살던 주민들은 방사능에 소량 피폭되게 되었는데요. 이들의 수명은 평균보다 조금 더 길었고 암 발병률도 낮았다고 하죠. 하지만 피폭 지역에 가까이 있었던 20만 명은 흔적도 없이 즉사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이 호르메시스를 활용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시는 대중적인 방법으로는 유산소 달리기가 있겠습니다. 달리기는 체온 상승, 유해산화제 생성, 산소 및 포도당 부족 등 근본적으로는 우리의 뇌에 유독한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도파민, 세로토닌, 노르에프네프린, 에피네프린, 엔도카나비노이드, 오피오이드 등 좋은 기분 상태와 관련된 많은 호르몬들이 나와 러너스 하이를 유발하게 되죠. 마치 마약을 한 것과 같은 상태로 우리를 이끌어줍니다. 그런데 달리기는 시간과 정성이 너무 많이 필요하긴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귀찮죠. 그런데 별다른 노력 없이 이 호르메시스 효과를, 즉 발작적 기쁨과 기나긴 서맥 상태를 얻을 수 있다면 어떨까요? 이는 한 약물 중독자가 자신의 중독을 치료하기 위해 사용했던 방법으로 그는 이 방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고 합니다. 처음 5초에서 10초는 온몸이 비명을 질러요. 그만해, 이건 자살행위야 라고 말이죠. 처음 그렇게 충격을 받고 나면 온몸이 무감각해져요. 그러고 나왔을 땐 기분이 정말 끝내주죠. 마치 마약을 한 것과 같아요. 마치 엑스터시나 비코딘을 했을 때와 비슷하죠. 그것도 몇 시간 동안이나 말이에요. 이것은 다름 아닌 찬물 샤워입니다. 찬물 샤워가 건강에 좋다는 이야기는 꽤나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프라하의 카렐 대학교의 찬물 샤워 실험을 함께 보도록 하죠. 10명의 남성 참가자를 섭씨 14도의 물에 얼굴만 꺼내놓은 채 입욕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혈장을 조사했죠. 그들의 혈장에선 도파민이 250%, 노르에프네프린이 540% 증가하는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도파민은 목욕 중 꾸준히 계속된 증가를 보였고 목욕이 끝난 후에도 1시간 동안 증가를 보였다고 하는데요. 도파민과 노르에피네프린은 실제 향정신성 약물들을 사용했을 때도 나오는 호르몬들이죠. 우리의 기분 상태와 집중력, 식욕, 수면, 각성 등 다방면에서 역할을 하는 호르몬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다른 실험의 결과들에선 모노아민의 증가도 보였다고 합니다. 모노아민 역시 쾌락, 보상, 기분, 식욕, 수면, 각성에 영향을 주는 호르몬인데요. 유사과학이 아니라 실제로 신경전달 물질들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신경전달 물질의 분비뿐만 아니라 뉴런의 성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들다람쥐의 경우 동명기간에 뇌와 심부 온도가 0.5도씨까지 떨어집니다. 이때 들다람쥐의 뇌에선 뉴런 간의 연결이 거의 모두 끊어진다고 하죠. 그리고 다시 몸이 따뜻해질 때 뇌의 가소성, 즉 뉴런의 회복력은 배아의 발달 과정 때의 속도를 방불케 한다고 하는데요.
즉, 찬물 샤워를 통해 우리는 지속적인 스트레스나 여러가지 이유로 닳아버린 뉴런들을 다시 빠르게 회복시킬 수도 있는 것이죠. 쾌락만을 추구하다간 중독과 결핍에 빠져 우울해질 확률이 더욱 높습니다. 일상에서 적절한 고통과 스트레스를 활용하여 새로운 쾌락을 노려봅시다. 단, 피폭 지역의 20만 명은 흔적도 없이 사망하였다는 것만은 명심하면서 말이죠. 이상